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요즘 전 여러분들의 응원 속에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오디션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어제는 광고 오디션을 봤고 오늘은 어떤 숏드라마 채널 그런 데서 오디션을 봤습니다. 오디션 때 분위기는 좋았는데 과연 제자리가 있을지 기다려 봐야겠네요. 그리고 어젠 재연 배우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저께 한 프로그램에서 재연 배우로 출연해 줄 수 있냐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 불러주셨으니까 열심히 할 생각으로 이렇게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부터 알게 모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재연 배우 일은 잘 해본 적이 없는데 혹시나 출근했을 때 막 서프라이즈처럼 노란 가발을 씌우는 건가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노란 가발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 재연할 내용이 6.25 때 이야기더라고요. 저한테 막 손바닥만한 한복을 지어주시더니 오늘 상원 씨가 중학생 역할을 좀 해줘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제가 중학생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다른 동료 배우분들을 돌아보는데 다 30대, 40대, 50대 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제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결국 한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괴리감이 크다 보니까 촬영하는 내내 감독님이 상원씨 그 무릎을 조금만 더 구부려 주십시오. 상원씨 어깨를 조금만 더 이렇게 접어주십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연기를 했었어요. 결과가 벌써 무섭네요. 오늘 잡담이 너무 길었습니다. 4분 가까이 떠들었네요. 이제 슬슬 오디오북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읽어드렸던 3쿼터백 실종 사건, 오늘은 마지막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 깊은 대학가에 도착했을 땐 날이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홈즈는 마차를 잡아 타고 마부에게 레슬리 암스트롱 박사 집으로 가자고 했다. 몇 분 뒤 번잡한 도로가에 있는 커다란 저택 앞에 내린 우린 집 안에 들어가서 한참을 기다린 뒤에야 진찰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박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레슬리 암스트롱 박사를 모르다니, 그건 내가 의사라는 현업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였다. 그는 케임브리지 의과대학의 원로이자 과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대가로서 유럽 전역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찬란한 경력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크고 각진 얼굴에 숨 많은 눈썹, 사색에 잠긴 깊은 눈과 화강암처럼 단단해 보이는 강인한 턱만으로도 난 쉽게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적어도 나에게 레슬리 암스트롱 박사의 첫인상은 범접할 수 없는 복잡한 사상을 가진 엄격하면서도 과묵한 사람, 쉽게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내 친구의 명함을 손에 들고 그닥 유쾌하지 않은 표정으로 우릴 쳐다보았다. 이름은 들었습니다, 셜록 홈즈 씨. 직업이 뭔지도 알고요. 나로선 절대로 환영할 수 없는 직업이지만. 박사님, 그 점에선 이 나라의 모든 범죄자들이 동의할 겁니다. 내 친구가 침착하게 말했다. 선생의 노력이 범죄를 억제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는 한 사회의 모든 분별에 있는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아 마땅할 겁니다. 나야 물론 그런 일은 경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이지만요. 탐정이란 직업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캐내고 때려놓은 덮어두는 것이 더 나은 가정 문제를 들춰내고
바쁜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난 선생의 말상대나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논문을 써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시겠죠, 박사님.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나눌 대화는 논문보다 더 중요할 겁니다. 어쨌든 우린 박사님이 지금 비난하신 것과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오히려 개인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사건이 경찰에 넘어가면 사생활 노출이 대개는 불가피해지는 형편이거든요. 암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린 이 나라의 정규군을 앞서가는 비정규군인 셈이죠. 오늘은 가프리 스탠턴 씨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뭘요? 그를 잘 아시죠? 그는 나와 아주 가까운 친구요. 그가 실종됐다는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그가 실종됐다고요? 하지만 박사의 강직한 표정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예. 어젯밤 호텔을 나간 뒤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돌아갈 겁니다. 내일 대학 럭비 시합이 있어요. 그따위 유치한 게임이야 어찌되든 관심이 없어. 다만 그는 내가 잘 아는 청년이고 내가 좋아하는 젊은이라 그의 운명에 대해서 깊이 걱정할 뿐 럭비 시합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그럼 스탠턴 씨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어제 이후로 그를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스탠턴 씨는 건강한 사람인가요? 아주 건강합니다. 지병 같은 건 없나요? 전혀 없어. 홈즈는 종이 한 장을 꺼내 박사의 눈앞에 내밀었다. 그렇다면 지난달에 가프리 스탠턴 씨가 레슬리 암스트롱 박사에게 지불한 이 13기니짜리 영수증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건 그의 책상에서 찾아낸 겁니다. 박사의 얼굴이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홈즈 씨, 내가 왜 당신에게 그걸 설명해야 합니까? 홈즈는 영수증을 다시 수첩에 집어넣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답하는 게 더 좋으시다면 조만간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 같으면 벌써 신문에 공개했겠지만 전 비밀리에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절 믿고 알고 있는 것을 다 말씀하시는 게 현명할 겁니다. 난 아는 게 없어. 스탠턴 씨가 런던에서 소식을 보냈죠. 전혀 없었어. 홈즈는 실증 난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다. 왜 이러십니까? 어제 저녁 6시 15분에 가프리 스탠턴은 런던에서 박사님께 아주 급한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 전보는 어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하죠. 그런데 박사님은 전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요. 그건 정말 잘못하시는 겁니다. 정 그러시다면 지금 곧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겠습니다. 레슬리 암스트롱 박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둡던 얼굴이 분노로 주홍빛이 되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요. 당신에게 사건을 의뢰한 마운트 제임스 경에게 가서 난 경이든 경의 대리인이든 절대로 상대하지 않겠다고 전해요. 더 할 말 없어. 그는 거칠게 종을 울렸다. 존, 이분들을 내보내. 거만한 집사가 우리 현관으로 거칠게 안내하더니 곧장 거리로 몰아냈다. 홈즈는 웃음을 터뜨렸다. 레슬리 암스트롱 박사는 완전 에너지 넘치는 인물이군. 저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 그가 범죄 분야에 재능을 쏟았다면 그 유명한 모리어티의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았을 거야. 그건 그렇고 불쌍한 왓슨. 이 불친절한 도시엔 친구도 없고 갈 데도 없지만 사건을 포기하고 떠날 순 없지. 마치 암스트롱 집 앞에 괜찮은 여관이 있으니
자네 먼저 그곳으로 들어가서 거리 쪽으로 방을 잡고 오늘 밤에 쓸 물건들을 좀 챙겨놔. 난 그동안 몇 가지 더 조사하고 들어갈게. 그 몇 가지 조사는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진 모양이었다. 그는 9시가 다 되어서야 숙소로 돌아왔다. 그는 창백하고 풀 죽은 얼굴로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 허기와 피로에 지쳐 있었다. 식탁에 차려진 차가운 식사로 대강 허기를 채우고 그는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그러고 나자 반쯤 장난기 섞인 냉정한 태도로 돌아왔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거리에서 마차바퀴 소리가 들리자 그는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회색말 두 필이 끄는 마차가 의사의 집 앞 가스등 불빛 아래 서 있었다. 6시 반에 출발해서 지금 도착했으니 3시간 걸렸구만. 그 정도면 반경 16km에서 19km라는 건데 박사는 거의 매일 저렇게 나갔다 온다는구만. 그거야 의사들한텐 늘상 있는 일인데. 하지만 암스트롱은 보통 의사가 아니야. 그는 의대에 강의를 나가는 전문의인데다가 책을 저술하는 데 쓸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일반 진료는 하지도 않아. 그런데 왕복 3시간이나 걸리는 왕진을 다닌다. 그에겐 상당히 귀찮은 일일 게 분명한데 왜일까? 그 환자는 대체 누구일까? 마부한테... 왓슨, 내가 그 생각을 왜 안 했겠어? 내가 맨 처음 접근한 사람이 바로 마부였어. 근데 마부가 원래 거친 사람인지 주인이 그러라고 시킨 건지 몰라도 내가 접근하니까 개를 풀어놓더라고. 물론 개도 마부도 내 지팡이를 싫어했지만 그걸로 끝이었지. 그 다음부턴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져서 조사고 뭐고 더 할 수가 없었거든. 근데 마침 우리 여관 마당에 나와 있던 친절한 주민이 이것저것 박사의 생활 습관과 매일 왕진을 다니는 얘기를 해주더군.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마차가 문 앞에 나타난 거야. 바로 따라갔어야지. 훌륭해, 왓슨. 자네 오늘 완전 반짝반짝하는구만. 나도 바로 그 생각을 했지. 전에도 아마 봤을 거야. 우리 여관 바로 옆에 자전거 가게가 있잖아. 얼른 뛰어 들어가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길을 쓰고 달려갔더니 얼마 안 가서 마차가 보이더군. 그 다음부터 시내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신중하게 100m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차 불빛을 따라갔지. 그런데 한참 시골길을 달리다가 정말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어. 갑자기 마차가 멈춰서더니 의사가 내려서 내 쪽으로 빠르게 걸어오는 거야. 나도 자전거에서 내렸지. 그는 아주 냉소적인 표정으로 이러더군. 자기 마차가 좁은 길을 막고 달리는 바람에 내 자전거가 지나가지 못하는 것 같으니 먼저 가라고 말이야. 할 말 없게 만드는 그의 일처리 방식에 감탄하면서 난 바로 자전거를 타고 마차를 지나 도로를 달려갔지. 한참 달리다가 안전한 장소에 자전거를 세우고 마차가 오길 기다렸어. 하지만 마차는 오지 않았어. 지나오는 동안 몇 갈래 갈림길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로 빠진 게 분명했어.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 봤지만 마차를 따라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 그런데 그 마차가 지금 돌아온 거야. 물론 아직은 박사의 왕진과 가프리 스탠턴의 실종을 연결할 고리는 찾지 못했어. 솔직히 난 그저 박사 자체가 궁금해서 조사를 해본 거였거든. 그런데 박사가 왕진을 다니면서 미행하는 사람을 빈틈없이 경계하는 걸 보니 좀 놀랍기도 하고 사실을 확인할 때까진 이제 물러설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만. 그럼 내일 다시 따라가 봐야겠군. 내일? 이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자넨 이곳 케임브리지 지리도 잘 모르잖나. 안 그래? 여긴 잠복할 만한 곳도 없어.
오늘 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던 길도 모두 자네 손바닥처럼 평탄하고 깔끔했어. 게다가 그 남자는 바보가 아니야. 오늘 밤 나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인 것만 봐도 분명하잖나. 오버턴에게 런던에서 새로운 일이 생기면 이리로 전보를 쳐달라고 부탁해뒀어. 그동안 우린 암스트롱 박사를 지켜보는 것밖엔 크게 할 일도 없어. 전신국의 그 친절한 아가씨가 보여준 전보 부본에 분명히 암스트롱 박사의 이름이 있었거든. 박사는 그 청년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 그가 알고 있다면 당연히 우린 그걸 알아내야 돼. 그러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실수가 되는 거지. 지금은 그의 기묘한 속임수가 통하겠지만 왓슨, 자네도 알다시피 이대로 게임을 그만둔다면 그건 내가 아니지. 하지만 다음 날도 우린 수수께끼를 푸는데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우리에게 쪽지가 전해졌다. 홈즈는 빙긋 웃으며 나에게 건네주었다. 선생, 분명히 말하지만 날 따라다니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내 마차 뒤에 창문이 있는 걸 아마 어젯밤에 선생도 봤을 겁니다. 내 뒤를 따라 자전거로 30km 이상을 달리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도 좋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만 더 말해두자면 내 뒤를 따라다니는 것이 가프리 스탠턴 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 런던으로 돌아가서 의뢰인에게 조카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하세요. 케임브리지에 있어봐야 시간 낭비만 하게 될 테니 내 생각엔 그게 최선일 것 같군요. 그럼 안녕히. 레슬리 암스트롱. 정말 군더더기 없이 솔직담백한 직진남이구만. 더 궁금해지는걸. 무슨 일인지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어. 홈즈가 말했다. 마차가 지금 문 앞에 왔어. 박사가 마차에 올라타면서 우리 방 창문을 올려다보는군. 오늘은 내가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 볼까? 내가 말했다. 아니야, 참아왔어. 자네의 타고난 통찰력을 다 합쳐도 저 굉장한 의사를 당해내지 못할 거야. 내 생각엔 나 혼자 움직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조용한 시골 마을에 호기심 많은 낯선 사람이 갑자기 둘이나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헤집고 다니면 말들이 많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오늘은 자네 혼자 있어야 할 것 같아. 유서 깊은 이 도시에 구경할 게 아주 많으니 저녁 전에 돌아와서 기분 좋은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지만 내 친구는 다시 한번 실패할 운명이었다. 그는 한밤중에 아무 소득 없이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다. 왓슨, 오늘도 꽝이야. 오늘은 박사가 다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동안 내가 알아본 곳과 신문, 지역신문을 참고하면서 케임브리지 쪽 마을을 뒤졌어. 동네 술집은 물론이고 지역 소식을 들을 만한 곳이면 어디든 들어갔지. 체스터턴, 히스턴, 워터비치, 오킹턴. 꽤 넓은 지역을 두루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다 실망, 꽝이야. 이렇게 조용한 마을에 말 두 필이 끄는 사륜마차가 매일 나타나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모를 수가 있지? 이번에도 박사 승이야. 뭐 나한테 전보 온 거 없어? 있어. 내가 먼저 뜯어봤는데 도무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더군. 트리니티 칼리지에 제레미 딕슨에게 폰피를 달라고 하세요. 난 알아. 우리 친구 오버턴이 내 질문에 대답한 거거든. 당장 제레미 딕슨에게 쪽지를 보내야겠어. 그러고 나면 행운이 우리에게 돌아올 거야. 그런데 경기는 어찌 됐어? 지역 석간 신문 마지막 판에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 옥스퍼드 대학이 한 골 두 트라이로 이겼대. 마무리 기사는 이래. 케임브리지 대학의 패배는 전적으로 주전 3쿼터백 가프리 스탠턴의 경기 불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매 고비마다 스탠턴의 빈자리가 두드러졌다. 3쿼터 라인은 팀워크가 맞지 않았고 공격과 수비에도 허점투성이었다. 팀 전체가 열심히 싸웠지만 전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다. 우리 친구 오버턴의 예감이 정확히 맞아떨어졌군. 개인적으로는 나도 암스트롱 박사와 같은 의견이야. 럭비는 내 관심사가 아니야. 왓슨, 오늘은 일찍 자는 게 좋겠어. 내 예감이 맞다면 내일은 엄청 바쁠 거거든. 홈즈가 말했다. 다음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홈즈가 작은 피아 주사기를 들고 난로가에 앉아 있었다. 난 정말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다. 순간적으로 그가 갖고 있는 단 하나의 천부적인 약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의 손에서 반짝이는 주사기를 보자 최악의 상황이 먼저 떠올랐던 것이다. 그는 내 표정을 보더니 킬킬 웃으면서 주사기를 탁자 위에 놓았다. 아니야 친구. 그렇게 놀랄 거 없어. 이건 악마의 도구가 아니라 수수께끼를 풀어줄 열쇠야. 난 지금 이 주사기에 내 온 희망을 걸고 있어. 지금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어 왓슨. 아침을 충분히 먹어도 박사의 흔적을 찾아내기만 하면 그의 소굴을 찾을 때까진 휴식도 식사도 없을 테니까. 그럼 도시락을 싸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마차가 벌써 문 앞에 와 있는 걸 보니 박사가 오늘은 더 일찍 출발할 것 같은데? 내가 말했다. 괜찮아. 가게 내버려둬.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곳까지 갈 수만 있다면 정말 현자 중의 현자로 인정해주지. 얼른 밥이나 먹어. 다 먹고 나면 내가 아래층에서 새로운 탐정을 소개해줄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쪽으로는 단연 최고의 실력자야.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홈즈는 곧장 마옥관으로 향했다. 그는 마옥관 문을 열고 귀가 축 늘어진 전박이 개를 꺼냈다. 비글과 폭스하운드 잡종 같았다. 얘가 바로 폼피야. 폼피는 이 지역 사냥개들 중에 단연 최고야. 체격만 봐도 그리 날렵한 개는 아니란 걸 알겠지만 냄새를 맡는 데는 따라올 자가 없다는 거지. 자, 폼피. 네가 아무리 느려 터졌다 해도 런던에서 온 중년 신사들보단 빠르겠지. 이제 네 목걸이에 가죽줄을 매야겠다. 자, 폼피 이리 와. 네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어. 그는 개를 데리고 의사의 집 앞에 갔다. 개는 즉시 킁킁 냄새를 맡으며 돌아다니더니 흥분한 듯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며 거리로 내달렸다. 홈즈가 잡은 가죽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우린 30분 만에 시내를 완전히 벗어나서 어느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다. 홈즈, 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내가 물었다.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이만큼 확실한 것도 없지. 오늘 아침에 박사의 집마당에 슬쩍 들어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주사기를 찾았어. 주사기에 아니스 열매 향료를 담아서 마차 뒷바퀴에 잔뜩 쏘아뒀거든. 폼피는 지금 아니스 열매 냄새를 따라가는 거야. 영국 최북단에 있는 존 오그로츠까지 갈 판이지. 우리 친구 암스트롱은 케임브리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절대로 폼피를 따돌릴 수 없어. 에? 아하, 이런 교활한 악당 같으니 어젯밤에 날 어떻게 따돌렸는지 이제야 알겠구만. 갑자기 개가 큰 길을 벗어나 좁은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1km쯤 달려가자 다시 넓은 도로가 나타났는데 오른쪽으로 꺾인 도로는 우리가 방금 떠난 도시를 향하고 있었다. 도시의 남쪽을 크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우리의 출발점으로 향하는 곳이었다. 우릴 따돌리려고 이렇게까지 했다고. 마을마다 다니며 탐문 수사를 해도 아무 성과가 없었던 게 이래서였구만.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하구만. 오른쪽이 아마 트럼핑턴 마을일 거야. 에?
마차가 모퉁이를 돌아오고 있어. 얼른 왓슨, 빨리. 들키면 끝장이야. 그는 재빨리 들판에 있는 울타리 문을 열고 안 가겠다고 버티는 폼피를 끌어당겼다. 우리가 울타리 그늘 아래 간신히 숨어 몸을 낮추었을 때 마차가 덜컹거리며 우리 앞을 지나갔다. 마차 안에 있는 암스트롱 박사의 모습이 얼핏 보였다. 어깨를 굽히고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있는 모습이 왠지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내 친구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걸 보니 그도 박사의 모습을 본 모양이었다. 좀 암울한 결말이 될 것 같구만. 곧 알게 되겠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가자, 폼피. 이런 벌판의 오두막이라니. 홈즈가 말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폼피는 마차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생울타리 앞에 이르자 이리저리 열렬하게 뛰어다니며 낑낑거렸다. 좁은 오솔길이 외딴 오두막으로 이어져 있었다. 우린 개를 울타리에 묶어놓고 서둘러 위로 올라갔다. 내 친구가 작고 소박한 시골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몇 번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다. 빈집은 분명히 아니었다. 낮은 중얼거림,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흐느낌 같은 소리가 계속 들렸기 때문이다. 홈즈는 잠깐 멈칫하며 방금 지나온 길을 돌아보았다. 마차 한 대가 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회색빛 말들이 끄는 바로 그 마차였다. 박사가 돌아오고 있어. 안 되지. 그가 도착하기 전에 무슨 일인지 확인해야 돼. 홈즈가 외쳤다. 우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낮은 중얼거림이 점점 커지더니 길고 고통스러운 흐느낌으로 변했다. 2층에서 나는 소리였다. 홈즈는 쏜살같이 위로 뛰어 올라갔고 나도 그를 뒤따라갔다. 그가 반쯤 열린 문을 밀어 열었을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소스라치게 놀라 얼어붙고 말았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차가운 주검으로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침대 위에는 눈부시게 긴 금발이 흩어져 있었고 창백하고 고요한 얼굴, 크게 뜬 푸른 눈은 빛을 잃은 채 허공을 향하고 있었다. 침대 발치에서는 체격 좋은 청년 하나가 한쪽 무릎을 꿇고 한쪽 무릎은 세운 자세로 팔에 얼굴을 묻고 격렬하게 흐느끼고 있었다. 비통한 슬픔에 사로잡힌 청년의 어깨에 홈즈가 손을 올려놓으며 물었다. 혹시 가프리 스탠턴 씨? 네,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녀는 죽었어요. 슬픔에 잠긴 청년은 우릴 그의 후원자가 보낸 의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홈즈가 몇 마디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리고 그가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친구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설명하려고 하는데 계단을 올라오는 성급한 발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묵직하고 엄격한 의문에 찬 암스트롱 박사의 얼굴이 방문 앞에 불쑥 나타났다. 신사분들, 결국 목적을 달성하셨나 보군요. 특별히 민감한 순간에 때맞춰 나타나시다니. 세상을 떠난 사람 앞에서 시끄럽게 굴지 않겠소. 하지만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당신들의 이런 잔인한 행동을 절대로 그냥 보아넘기지 않았을 거요. 암스트롱 박사가 말했다. 실례합니다, 암스트롱 박사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층에 내려가서 이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게 어떨까요? 내 친구가 정중하게 말했다. 잠시 후 우린 아래층 거실에서 잔뜩 굳은 표정의 박사와 마주 앉았다. 그래서 할 말이 뭐요? 그가 말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마운트 제임스 경에게 사건을 의뢰받은 게 아니란 것과 이 일에 대해선 전적으로 그 귀족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실종된 사람의 안전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그 임무를 완수했고요. 무슨 범죄가 터진 것도 아니고 누가 다친 것도 아니니 이 일을 굳이 대중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일을 덮어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저의 의지를 박사님께 확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암스트롱 박사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홈즈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은 좋은 사람이군요. 내가 선생을 잘못 본 것 같소. 난 불쌍한 스탠턴을 혼자 놔두고 가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돌아온 건데 이렇게 선생을 만나서 오해를 풀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선생도 이제 알았겠지만 이 상황은 아주 간단한 거요. 1년 전에 가프리 스탠턴은 런던의 어느 하숙집에 잠깐 머문 적이 있어요. 그때 하숙집 주인의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마침내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 그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아름다운 모습 이상으로 정말 착하고 참 지적인 여성이었지. 그런 여성과 결혼한 것을 어떤 남자가 부끄러워하겠어. 하지만 가프리는 그 괴팍한 늙은 귀족의 상속자였어. 그가 그런 식으로 결혼한 사실이 그에게 알려진다면 유산 상속을 못 받게 될 뻔했죠. 난 가프리를 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그의 훌륭한 품성 때문에 특별히 아꼈어. 그래서 난 일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계속 그를 도왔고 이런 사정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 이런 일은 일단 새어나갔다 하면 퍼지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니까요. 이렇게 외딴 집에 살면서 가프리가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덕분에 지금까진 별탈 없이 지낼 수 있었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나하고 드럼 핑턴의 도움을 청하러 갔던 내 비서뿐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부부에게 끔찍한 불행이 닥친 거예요. 가프리의 아내가 악성 폐결핵이란 무서운 병에 걸린 겁니다. 덩치만 크고 순박하게 짝이 없는 녀석은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시합에 출전하기 위해 런던으로 갔어요. 경기에 나가지 않으려면 모든 걸 설명해야 했으니까요. 난 녀석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전보를 쳤어. 그러자 내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간청하는 답신을 보냈는데 선생이 받다는 전보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받는진 도무지 모르겠지만 말이요. 난 가프리에게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말하지 않았어. 그가 여기에 함께 있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그가 달리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내의 아버지에겐 사실대로 말해줬죠. 그런데 그 사람이 경솔하게도 가프리에게 사실을 알렸던 거요. 가프리는 연락을 받자마자 정신 나간 놈처럼 이리로 달려왔어. 그리고 오늘 아침 아내의 고통이 죽음으로 끝날 때까지 저렇게 침대 밑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 홈즈 선생, 이게 다요. 난 선생과 친구분의 분별 있는 판단을 믿겠소이다. 홈즈는 박사의 손을 굳게 잡았다. 왓슨, 가세. 그가 말했다. 우린 깊은 슬픔에 잠긴 외딴 집을 뒤로하고 차가운 겨울 햇살 속을 걸어갔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3쿼터백 실종 사건 끝까지 읽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처음 인사할 때와 지금 책 읽어드리는 지금은 다른 날입니다. 원래 지방 출장 전에 오디오북을 완성하고 싶었는데요. 읽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소요돼서 출근 시간이 다 되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마무리하고 새롭게 오디오북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출장 다녀와서 목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책 읽는 중간에도 몇 번 중단하고 뜨거운 차를 마시고 왔습니다. 얼른 나아야 할 텐데. 아무튼 좋지 못한 상태로 책을 읽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길.